자, 오늘은 재수 삼수 안 하는 특강이에요. 저는 박인규고 일반어 강사입니다. 근데 일반어 강사가 왜 공부 방법 특강을 하느냐? 일단 저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제가 약대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대를, 지금 이제 현직 약사인데 약대를 맨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저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갔다가 이제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약대 편입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됐었는데 거기를 독학으로 한 5개월 정도 공부해서 3군데 동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피트 1회 때는 제가 그냥 전 과목을 한번 이제 제가 가르치려면은 당연히 피트 시험이 어떤지 잘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쳐서 전 과목, 그때는 언어까지 있었는데 전 과목 한 3% 정도 맞았어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가장 전문적으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학생들하고 수백 명하고 상담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음 카페에 박인규 일반어학이 있는데 거기 상담 양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상담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는 어떤 패턴이 있고 원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강은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커리를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별도의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한가? 그거예요. 커리를 잘 따라가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잘 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험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미트, 디트, 피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비상식적이냐면은 일단 수준이 굉장히 높죠. 시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전공생들도 웬만큼 준비 안 하면 반타작도 못 합니다. 전공자들조차도 4년 다 나온 사람들도요. 그리고 준비 기간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좀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격적인 준비 기간은 1월부터 뭐 8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실수를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만 뭔가 삐끗했다. 그래도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맥시멈으로 가르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올 확률이 1%가 되는 것도 다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만약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걸 내가 안 가르쳤다고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강사가 욕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 출신들이 다 틀려요. 뭐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문과도 있고 뭐 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동시에 거의 똑같은 커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커리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저한테는 제일 적합한 커리지만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저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커리만 따라가는 공부 방법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커리가 이론하고 문풀이 분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론하고 문풀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을 알아도 나중에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커리 자체가 실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만 졸졸 쫓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는 강사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랑 자기 교재를 각각 만들어서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강사마다 다 가르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강사를 선택하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냥 수동적으로 커리를 그대로 졸졸 따라간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전형적인 실패 코스를 밟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잘 안 된 분들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거치더라고요. 예. 자, 초시 실패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초시 때는 처음에는 좀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본격적인 그 공부 시작은 한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진행을 합니다. 뭐 이론 같은 거 듣는데도 큰 문제 없고 뭐 문제 푸는데 큰 부담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 5월 정도의 본격적인 문풀 기간이 되면은 이게 내가 분명히 다 공부한 건데 문제가 안 풀려요.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론이 약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론을 또 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이론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제 진도가 늦어지고. 근데 그렇게 이론을 봐도 문제는 역시 안 풀려요. 그러면은 인강 듣는 분들은 인강 진도가 밀리고 현강 듣는 분들은 이제 인강으로 바꿔요. 그래서 진도가 늦어지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문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문풀을 들어요. 근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제 유형하고 풀이를 다 외워버려요. 외우면서 그리고 그 강의 듣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 능력은 하나도 향상이 안 되고 결국 이론만 계속 공부하다가 문제 풀이 때는 강사가 문제 푸는 거 구경만 하다가 이제 실전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초시 실패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수는 어떠냐? 재수는 그러면은 실패 코스가 없느냐? 아닙니다. 재수에도 또 재수 나름대로의 실패 코스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수하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문제를 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분석이 안 돼요. 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문제풀이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이론을 좀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석도 안 하고 기본기도 약한데 그걸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그것도 무시한 채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워드를 칠 때 어떻게 쳐야 돼요? 독수리 타법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당연히 모든 손가락을 다 써야지 잘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기가 약하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독수리 타법하고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타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수 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기를 고쳐서 내가 타법 자체를 고쳐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독수리 타법을 유지하고 이거를 계속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연습은 해요.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실력이 안 올라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서 원인은 몰라요. 이상하게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왜 잘 안 풀릴까? 이렇게 돼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3수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안 하는 습관은 그대로 가요. 예, 그대로 가고 이제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기냐면은 3수 정도 되면은 이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문제들이. 뭐 기출문제는 당연히 몇 번 풀어봤고요.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것도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내가 알아서 푸는 건지, 내가 진짜 문제풀이 능력이 있어서 푸는 건지, 아니면 외워서 푸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약한지조차도 이제 더 잘 모르게 되고, 예, 굉장히 더 어렵죠. 그리고 집에서는 눈치가 더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굉장히 하여튼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 이제 3수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3수 이상인 분들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약대나 의대 생활을 잘해요. 예, 왜냐면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처음에 붙은 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3수 이상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들어간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재수, 삼수 안 하는 특강이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커리만 수동적으로 따르면 초시, 재수, 삼수별로 어떤 전형적인 실패 코스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커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인 공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능동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뭐냐?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 미트든 디트든 피트든 거의 똑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에 비춰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어떤 산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산 같은 경우는 뭐 정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은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목적지를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 루트를 찾아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 세 가지 단계였죠. 기출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뭐가 약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모든 시험에 다 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시험에 다 통해요. 뭐 편입이든 제가 본 어떤 시험이든지 다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방법 있죠. 아까 이 세 가지 방법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3단계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공부라는 게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봐요. 우리가 공부 방법 특강인데 공부라는 게 뭡니까? 앉아서 수업 열심히 들으면 공부한 건가요? 커리 열심히 따르면 공부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고득점 영역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봅시다. 고득점 영역이에요. 기출문제가 원하는 바에 내가 가까이 가면 고득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저득점 영역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해서 저득점 영역에서 고득점 영역으로 가야 되죠? 공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이 저득점 영역에서 고득점 영역으로 이동을 했는가 그 척도가 바로 공부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그럼 나는 이동은 했죠. 하지만 고득점 영역에 전혀 가까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방법 특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 공부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고득점 영역에 얼마큼 가까이 가느냐. 그게 공부의 척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까 나왔던 세 가지 공부 방법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쉬운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딱 본다고 해서 뭘 원하는지 정확히 보이는 것도 아니죠. 뭔가 안개에 쌓여 있어요.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어떤 시야를 가리는 안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정확히 뭐가 약한지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여기 팔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는 인식이 있지만 내가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자각 증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당연히 어느 경로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파악하는데 또 역시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각각 가로막는 이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첫 번째죠. 네.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는 무엇을 원하는가? 네. 근데 아주 의외로 기출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미 명확한 문장으로 딱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봤나 모르겠어요. 자, 피트나 미트디트에는 시행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시행 공고라고 떠 있어요. 뭐냐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문항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시험 공고가 있어요. 시행 공고. 시행 공고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은 각 과목의 시험은 어떻게 보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뭘 측정하려고 하느냐면요. 각 과목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많이 아는 걸 측정하는 시험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겠다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시험 제목도 무슨 추론 이렇게 끝나요. 그죠? 자, 우리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려면 뭔가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재는 뭐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출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기출문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그 문제풀이에 필요한 소재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지엽적인 내용도 출제되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 기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 몇 문제는 풀지 모르지만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바로 각 과목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커리를 따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표예요. 네. 커리를 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뭘 원하는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해봅시다.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헤매는 거죠.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막 헤매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면서 막 이렇게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인 줄 알고 한참 갔어요. 몇 달을.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목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헛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론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 하나도 길러지지 않은 거예요. 예. 이론은 그래 알아. 근데 그걸 통해서 사고하고 그 이론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안 길러진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애초에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엽적인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했을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명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안개 같은 이런 안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뭐가 우리 시야를 가로막아서 기출문제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게 하는 것인가? 이 정체를 한번 알아보고 그 정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수동적인 습관입니다. 예, 수동적인 습관. 수동적으로 그냥 커리만 따라가려는 습관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아마 그것도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아주 큰 학원, 수천 명이 드는 선생님들의 커리다. 그럼 완벽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동적으로 그냥 커리만 따라간다는 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산에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은 얼마큼 갔나? 얼마큼 남았나?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진짜 어느 쪽에 있나? 아, 저기 이제 저기가 목적지인데 많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게 궁금한 게 당연한데 그게 궁금하지 않은 것만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들이 습관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기출 피드백 습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읍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오늘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이 공부를 통해서 기출문제에 얼마큼 가까워졌는지를 항상 표시를 하는 습관이에요. 예.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등산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 출발점이 어디였는데 내가 오늘 어떤 경로를 얼마큼 왔구나. 그래서 목적지에 얼마큼 가까워졌구나를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공부에서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자, 어떤 A라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하고 끝나지 말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사세요.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정리된 책을 사서 A라는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지를 그냥 보란 얘기예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봐도 잘 분석이 안 돼요. 그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것만 방향을 잡아놓으면 되고 그 대신 오늘 A를 공부했으면 아, A가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오는구나. 수준은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네.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자, 내가 오늘 A를 공부했는데 기출문제 보고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이 와요.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한 게 기출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몇 달이나. 그럼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공부할 때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얼마큼 가까워졌는지 이 등반 경로를 표시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기출 피드백 습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가리는 안개들.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기출문제의 손끝만 보려는 습관이 있어요. 손끝만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어떤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기출문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화살표를 문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보세요. 손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이 가리키는 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물론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가리키는 곳이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 손끝이 아니라 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이거랑 똑같이 출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원하는 건 똑같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의 손끝만 본다는 건 뭐냐면은 요것만 계속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손끝만 보면 내가 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못 풀고. 항상 기출문제는 외워서는 고득점이 안 나오게 출제를 합니다. 외운 사람은 득점은 할 수 있어요. 한 반타적 정도? 감질날 정도는 점수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득점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손끝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해요?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요거 하나만 풀 수 있다고 해서 아, 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원리, 이 문제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도대체 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죠? 그리고 요것만 안다고 여러분들이 요거 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또 나옵니다. 이 습관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이 있으면 내가 기출문제를 요걸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기출문제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틀려요. 해마다 틀려요. 이상하다. 나 아는데 왜 또 못 풀지? 이렇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또 어떤 이유들이 있냐? 우리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안개 같은 요소에 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용기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공부 방법 상담인지 심리학 상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용기가 부족하면은 기출문제를 정면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기출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종이에 적혀 있는 시험지지만, 시험지에 적혀 있는 어떤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죠.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겁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죠. 야, 내가 이렇게 험한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풀까? 걱정이 되죠. 아주 무서운 상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자꾸 피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죠. 나는 아직 이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 기출문제는 나중에 봐도 돼. 예. 아직 문제도 제대로 안 풀었는데 무슨 기출문제야.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커리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저 선생님은 뭐 완전 일타 선생님인데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기출문제 최근 한 2, 3회분 아끼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 까보면 완전 잘못 왔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직면하면 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사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출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보세요. 최근 몇 개는 안 봐도 돼요. 그거는. 하지만 예전 기출문제는 다 출력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대상이 우리 머리 뒤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쫓기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걸 눈앞에다 용감하게 딱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로 모두가 딱 바뀌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겁나서 그렇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갖다 놓으면 맨 처음엔 되게 겁나고 잘 봐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자꾸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아, 그래. 내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원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모르기,
이 파악을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실전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실전을 쳐보지 않으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해마다 시험장에 가거든요. 해마다 돈 20만 원씩 내고 일요일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왜 시험을 보겠어요? 그 돈 버리면서.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봐야 제가 시험장에서 어떤 방법이 통하고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고 심리 상태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시험을 봅니다. 자, 근데 저조차도 시험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사인 저도.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출력해서 기출문제 보는 거랑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실전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것을 모르는 경지에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경지냐.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이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다가 여기 찍히고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이거 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기서 아, 나 이제 알아. 그리고선 시험장에 가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경지에 도달을 해야 실전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경지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잘하면 아는 것도 몰라요.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뭐 문법 구조 같은 거 생각해요? 뭐 단어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써야 될지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전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풀고 할 때 그냥 당연하게 돼야지 실전에서 겨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전이 굉장히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갖춰져야 되냐면 어떤 내용이든지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단원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회차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원별로 처음에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회차별 모드로 바꿔서 어느 단원의 어떤 내용이라도 순간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전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풀었다가 틀리면 또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전에서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정확히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이거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혹한 충돌 테스트를 즐겨야 돼요. 예. 실전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가혹하게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마음이냐면은 더 세게 충돌 테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어떤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예. 나 문제 맞는다고 좋아하고 문제 틀린다고 좌절하고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틀리면 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와, 나 오늘 뭐 내가 약한 점 발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가혹한 조건에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강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칠판 한쪽 쓰면서 장황하게 푼다. 그래요. 뭐 보기엔 멋있을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박살나요. 그거 한 두세 개 풀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장황하게 막 식으로 푸는 거 있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뭔가 탁탁탁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게 실전에서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식 쓰면서 막 장황하게 푸는 거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완전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풀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출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뭘 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요소들 때문이었죠. 수동적인 습관, 또 기출문제의 손끝만 보고 외우려고 하는 습관, 또 용기가 부족해서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못하는 습관, 또 실전 내 가혹한 상황을 잘 모르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실전이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였죠. 기출 피드백 습관. 오늘 공부를 한 내용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내가 한 공부를 통해서 고득점 영역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는 기출문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역시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 정체물을 어떤 안개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가리는 이 안개의 정체가 뭐냐?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실전에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진작에 몰랐을까? 왜 이 지경이 됐던 걸 진작에 몰랐을까? 이걸 진작에 알기만 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 지경이 되도록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이 박혀 있으면 굉장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고 물고기가 물을 모르죠. 물고기가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을 계속 나쁜 습관을 반복해도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것조차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쁜 습관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안 푸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 푸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열심히 푼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안 푸는 습관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시험이 뭘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내용을 들어가지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봐야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고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안 푸는 습관이 있으면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화유물은 당연히 중요하죠. 화유물에서는 한 이론과 문제 비중이 한 3대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물에서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에서도 이론의 비중이 더 크죠. 하지만 문제를 안 풀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강생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당연히 뭐 재수삼수하는 특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 공부 조언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화유물은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막 다 화학 같은 경우도 99.6% 막 다 95% 넘었어요. 근데 생물이 24%가 나왔더라고요.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생물은 어떤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생물은 굳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잘못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알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안 푸는 습관이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이제 또 이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론을 알아야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커리가 이론 다음에 문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론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이론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요. 이론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이라는 게 다 개념이나 공식 이런 거 아닙니까? 생물은 이론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른스테식을 공부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공식을 직접 적용해서 아 이게 지금 언제 쓰는 거고 예, 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 공식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문제를 푼다. 이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예.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이론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론, 문풀, 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생화학 같은 거 공부하면은 TCA 사이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엔진에 해당이 되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론, 문풀,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론을 더 잘 이해를 하게 돼요.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론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론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은 문제도 더 잘 풀어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덜 들어요. 그럼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이론 문풀 사이클이에요. 파지티브 피드백이죠.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안 푸는 습관을 들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론을 내가 외웠지만 문제를 안 풀면 이론을 잘 모르게 돼요. 예. 공식은 내가 외울 줄 알지만 이론의 의미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또 안 풀려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자꾸 미루게 돼요. 나중엔 그냥 통째로 외우게 돼요. 그 습관이 고착되면 끝이에요. 이 시험은. 뭐든지 간에 외우려는 습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외워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이 자리 잡히잖아요? 끝나요. 그러면. 이따 또 많이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예. 이론을 공부하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 풀었다. 그러면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 수준에 맞는 딱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면 적당하게 딱 풀리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모닥불 붙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모닥불을 붙일 때 처음에 작은 라이터 불을 붙이려면 통나무에다 직접 붙여요? 아니면 작은 지푸라기에다 붙여요? 지푸라기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럼 불이 커지면 거기다가 나무 조각 좀 집어넣고 이제 불이 충분히 커지면 거기다 뭐 장작을 넣든 뭘 넣든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풀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료랑 어떤 불의 그 사이클이 있죠. 불이 점점 커지는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론과 문풀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문제가 안 풀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안 풀리면은 내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있죠. 그거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문풀 사이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기출 피드백 습관이라고 그랬죠. 기출문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단순히. 분석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론 문풀 사이클.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사이클이 안에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예. 자연과학의 어떤 개념을 공부한다. 당연히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어서 적용력을 기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또 이제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릴 건데요. 너무 공식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공식 많죠. 특히 이제 일반화학이랑 유기화학 같은 데 많이 적용되는 건데 공식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공식을 딸딸딸 외우고
내가 뭘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 뿌리는 뭐냐? 외우는 습관이에요. 예. 이 너무 공식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조차도 그 뿌리에는 외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은 외우는 습관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과인 분들조차도 외우는 습관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외우는 습관을 뿌리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서 하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질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많이 학생들이 상담을 해보면 어떤 문제는 풀어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는 푸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공부했다고 쳐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면은 내가 계산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델타 G, 델타 G0 또 Q라는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델타 G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잘 알았다면 이걸 먼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델타 G는 뭐예요? 델타 G가 도대체 뭐의 적도예요? 예? 또 아마 델타 G에 대한 공식을 떠올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델타 G는 뭐냐면은 어떤 개가 어떤 반응지수 Q라는 값을 가진 어떤 개가 개에서 평형에 도달하려는 어떤 추진력이 있겠죠? 이 추진력의 척도가 바로 델타 G예요. 정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있죠? 그러면 그만큼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델타 G0 또는 델타 G 노트, 뭐 델타 G 스탠다드 다 좋아요. 이건 뭐예요? 표준 상태에서 뭐 이런 건 기억이 나시죠? 그럼 표준 상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 위주로 뭘 공부를 하면 이 개념 자체를 제대로 등한시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관계를 식으로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델타 G0는 뭐냐면요. 표준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진행될 때 평형에 도달하려는 추진력의 척도예요. 그럼 표준 상태는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표준 상태라면 Q가 1이에요.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알아야 돼요. Q가 1인 게 바로 표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Q가 1일 때 정반응에 도달하려는 추진력, 요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게 바로 델타 G0인 거예요. 그럼 얘도 음수예요? 양수예요?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음수긴 음수죠. 근데 누가 더 큰 음수예요? 누가 더 추진력이 클까요? 당연히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개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려는 추진력이 더 크겠죠. 그러면은 얘는 큰 음수고 얘는 작은 음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계산 없이도. 자, 한번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Q가 1보다 작으면 자연로그 Q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더 큰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델타 G를 알고 델타 G0를 알면 이 식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정량적으로 식으로 나타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요것만 보고 나 이거 뭐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력은 길러지지가 않아요. 예. 문제의 큰 그림 이런 걸 못 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너무 공식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 자체의 직관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습관. 외워서 푸는 습관이 있어요. 이 외워서 푸는 습관은 아까도 등장했던 습관이에요. 뭐냐면은 손끝만 보는 습관이 있었죠. 기출문제 손끝 보는 습관. 그게 바로 외워서 푸는 습관이에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해결 하나하나를 내가 아무리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이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또는 그 적용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 이거에 집중을 맞춰야 되는데 이 외워서 푸는 습관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른 채 수많은 문제의 유형과 풀이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돼요. 그러면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죠. 그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본 중에 기본입니까? 이런 자세가. 그죠? 만약에 이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독수리타법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열심히 워드 연습한 거랑 똑같이 안 늘어요. 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 3사라는 특강을 통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습관의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은 실수로 계속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분도 자기가 이런 실수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습관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